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박찬윤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D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연구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화와 비타민 D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기본적인 연구 내용들도 소개하고 제가 실험한 내용들도 함께 강의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해서 계속 관련된 연구를 해왔고요. 주로 이제 비만이나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뇨, 고혈압, 아니면 고지혈증, 최근에는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생활이 연관이 있고 또 어떤 영양소가 어떤 분자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하다가 이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또 이제 오랜만인데요. 네, 그래도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될지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비타민 D의 발견과 역사, 그리고 이제 비타민 D의 기본적인 기능이나 어떻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작용해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노화와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비타민 D가 제가 이제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당뇨 마우스의 이제 뇌에서의 제가 확인했던 효과나 이제 면역 세포에서의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제가 그림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 두 가지를 보면 이제 비타민 D의 부족과 관련된 이제 증상으로 나타난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사진을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시는지요? 네, 뼈가 이제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왼쪽에 사진 보면은 여기 지금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여기는 이제 진료를 받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미 이제 진료를 받거나 뭐 근처에 있는 친구들인데 보시면 지금 이제 다리가 좀 휘거나 여기 약간 등이 휘거나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여기 걸려 있는 뼈의 모습도 이제 뼈가 척추는 원래 이제 좀 S자를 띈다고 하지만 다리뼈는 이렇게 휘지 않는데 이제 좀 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이제 17세기에 이제 글리슨이라는 의사가 뼈가 휘는 아이들이 병원을 많이 방문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미지로 그린 것이고 최초로 이제 구루병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인데요. 이제 구루병은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알려진 이제 최근에는 발견되지 않지만 역사 깊은 이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서 주로 발견되고요. 이제 성인이 돼서 다리가 휘는 것과는 구루병과 관계가 없고 이제 태어나서 이제 어린 시기에 성장하는 시기에 다리가 이제 휘어서 자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이제 나타난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이제 비타민 D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방금 본 그 글리스린이라는 의사가 17세기에 처음으로 이제 구루병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발견을 했고 이제 뼈가 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기술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도시에서 많이 이 질환이 걸렸기 때문에 이건 도시에서 걸리는 병이고 또 이제 영국에서 많이 발견이 돼서 영국인의 병이다 이제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200년 동안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이제 2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에 이제 이 질환이 있지만 이제 이것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간유라고 해서 간에서 짜낸 이제 기름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걸 먹어서 치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외선에 쪼였을 때도 이것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이제 이것이 비타민 D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질환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200년 동안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이제 지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알게 된 이후로 원인을 알게 된 후로는 이제 구루병이라는 질환은 더 이상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구루병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식품에 비타민 D를 이제 일부러 넣는 정책들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이제 구루병이라는 질환은 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다시 이제 비타민 D 부족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고요. 이는 이제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자외선을 받으면 합성이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새롭게 보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먼저 비타민 D는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는 이제 식품을 섭취하죠. 이제 콜레스테롤이 우리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콜레스테롤 자체는 아니고 그게 이제 몇 번 변형된 물질이 비타민 D로 이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는 먹어서뿐만 아니라 그냥 몸에서도 생성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양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품으로는 사실 이제 자연상의 식품 안에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매우 드문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식품이 있고 또 이제 영양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섭취하고 혹은 이제 합성된 비타민 D는 이제 우리가 화학 구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러한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 상태는 사실상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요 전에 요 물질이 지금 콜레스테롤인데 여기 이제 UV를 받아서 요 콜레스테롤 이 화학 구조가 여기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비타민 D인데 이제 우리 몸이 비타민 D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2번 정도 OH라고 하는 이제 요 작용기를 붙이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간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콩팥, 신장에서 한 번 일어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진짜 사용되는 비타민 D의 형태는 이제 OH가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형태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하나 붙어 있는 요 형태는 우리가 이제 혈액에서 비타민 D 농도를 잰다, 비타민 D의 상태를 파악한다 라고 할 때 이제 요것의 수치를 병원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활성형이 된 비타민 D는 이제 얘 기능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D 결합체라는 어떤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세포 내에 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타민 D 제가 이제 1, 25OH, 이렇게 해서 이제 비타민 D를 썼는데 OH가 2개 붙어 있는 활성형의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타민 D 결합체와 핵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이 핵에서 만드는 일은 이제 어떤 우리 몸의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칼슘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들이에요. 이게 제일 잘 알려져 있고 매우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비타민 D가 칼슘 조절을 통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칼슘 조절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뼈에 가서 붙어서 직접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D는 특정 세포 내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도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고 알려지는 중인 그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역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 신경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저의 이제 주제인 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노화라고 하는 증상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이것은 이제 65세, 만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딱 그때 시작되는 어떤 이제 증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어쩌면 이제 태어나서 성장기를 끝나자마자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3년 기준 이제 83.5세가 이제 평균 수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환이 없이 아무 질환 없이 지내는 나이를 의미하는데 항상 이것을 같이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국가 과제는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서 질병 없이 사는 이 나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보통 국가의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은 70.4세예요. 그만큼 이제 질환을 가진 채로 이제 10년 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가지게 되는 질환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살펴보면 여기 이제 19세에서 29세에 이제 해당 질환의 유병률이라고 하는 몇 프로나 이런 질환을 갖고 있냐 보면은 고혈압, 당뇨는 지금 이제 왼쪽이 남자, 여기가 오른쪽이 여자인데요. 거의 없죠. 지금 거의 뭐 제로 표시도 안 할 정도지만 이제 제가 여기 60대를 가져왔는데 이제 거의 2명에 1명꼴 혹은 그 이상으로 고혈압, 당뇨는 3명에 1명꼴,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2명 중 1명 이상으로 이제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노화라는 과정은 이제 이런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 번에 갑자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듯이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평생에 이제 걸쳐서 조금씩 생겨나는데 이제 그 기준치가 고혈압으로 정의한 기준치를 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노화는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만성 질환과 더불어서 이제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도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25년에 1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이제 노화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와 노화는 이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부족 현상에 대해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뇌에서의 기능, 그리고 면역 세포에서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잠깐 이제 강의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부족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여러 가지 만성 질환과 이것이 관련이 있고, 이제 어떤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머신러닝 이용해서 분석한 것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 이제 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일단 가장 심각한 단계는 이제 결핍이라고 하는 단계고, 이 정도까지 되면 아까 말한 이제 구루병까지도 올 수 있다. 어린 나이에는 구루병이지만 성인에서 낮은 농도가 지속되는 경우는 이제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요 기준은 이제 뼈 건강을 좀 신경 써야 하며 면역 저하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치가 좀 다양한데요. 이제 둘 다 이제 이게 자꾸 자동으로 슬라이드가 넘어가는데 이게 기준치가 10 미만을 결핍으로 보는 곳도 있고 20 미만을 결핍으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불충분은 20 미만,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30 미만을 이제 불충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되게 분분해요. 근데 이제 높은 기준을 잡을수록 부족한 비율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그냥 전 국민을 비타민 D 부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아서 이제 20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는 이제 한국인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이제 표본을 뽑아서 한국인들의 혈액에서의 특정 지표들을 측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본 것인데요. 이제 이건 2011년 데이터긴 해요. 그래서 이제 10보다 낮은 사람 비율 남자 여자, 20보다 낮은 사람 남자 여자, 30보다 낮은 사람 남자 여자 이제 이런 지금 분포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20보다 낮은 사람의 비율이 이제 여성은 절반 정도, 남성은 이제 40%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 2011년 기준으로 한 80%는 거의 이제 비타민 D 부족이다 이렇게 보고요. 20 기준으로 해도 절반 정도는 남성은 좀 낮지만 이제 비타민 D 부족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어디로 하느냐? 그럼 10으로 끊는다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비타민 D 부족이 이제 신경 써야 할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과거 자료고요. 이제 최근 자료예요. 이거는 건강보험심사원 평가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이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또한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에 더 이렇게 진단을 병원에서 받은 사람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준에 대한 것보다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이제 신경 써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가장 최근 데이터로 이제 제가 확인한 것인데요. 이제 비타민 D 부족 비율을 이제 가장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여긴 노인 남성, 이제 노인 여성의 이제 혈중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을 기준으로 부족이라고 했을 때 다 평균이 20대를 이제 웃돌고 있죠. 이제 20이나 이제 노인 여성 같은 경우가 가장 높았는데요. 한 28 정도이고 비타민 D 부족한 비율은 이제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에서 이제 가장 높았는데 절반 정도의 비율이고 오히려 노인에서는 보충제를 많이 섭취하고 있고 또 오히려 챙겨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비율이 40%, 이제 28% 이제 이렇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비타민 D 부족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기준상 이와 관련돼서 그럼 어떤 요인들이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이 있을까를 이제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있는 요인들을 알아야 이제 그것들을 관리하고 비타민 D 부족이 원인이 되는 어떤 질환도 확인할 수 있고 혹은 비타민 D를 부족하게 만드는 어떤 생활 습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번에 하는 엄청나게 큰 빅데이터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비타민 D 부족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이제 탐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성인 남성 여성, 노인 남성 여성을 이제 따로 두고 분류를 했는데요. 이제 좀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제 보충제 섭취, 여기서 말하는 보충제는 비타민 D 보충제로 조사를 하진 않아서 그냥 어쨌든 보충제를 먹냐 안 먹냐 이걸로 이렇게 체크를 한 건데 이제 보충제를 먹지 않는 사람일수록 비타민 D가 부족했고요. 이거는 좀 재미있었는데 아침 식사 젊은 성인에서만, 노인에서는 이 경향이 없었고 젊은 성인에서는 아침을 적게 먹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물을 조금 마신다고 이야기한 사람일수록 비타민 D 부족의 위험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혈당이 높을수록 또한 비타민 D 부족한 이제 그 관련성이 더 있다.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보였지만 어쨌든 이제 흥미로운 것은 어떤 생활 습관과 관련된 측면들, 그 다음에 혈당, 그 다음에 혈중의 어떤 특정
비타민 D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콜레스테롤 농도라던가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비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만한 사람한테 비타민 D가 더 부족하다. 이제 이런 연구는 이제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비만한 사람이 외부 활동을 잘 안 할 거고 햇볕을 볼 일이 적어서 이제 피부에서 합성을 덜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이제 이론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지방의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비만한 사람은 지방 조직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이 더 되니까 혈액에서의 농도가 낮은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실험을 해보면 지방 조직에 비타민 D가 저장이 되고 지방 조직이 많으면 그만큼 조금 혈액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지방에 가는 것은 아니고 혈액에 우선적으로 비타민 D가 가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는 이제 크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비만한 사람은 어쩌면 비타민 D를 더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질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당뇨 특히나 이제 제2형 당뇨라고 하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당뇨인 것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당뇨가 되는 이제 만성 질환성 2형 당뇨와의 이제 관련성도 되게 많은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 국가들의 논문들, 우리나라 빅데이터, 외국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해서 연구한 결과에서도 비타민 D 수준이 낮은 것이 이제 2형 당뇨의 유병 발생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수준, 하지만 이제 그게 그러면은 치료에 효과도 있냐? 비타민 D를 먹으면 그럼 당뇨가 좀 완화되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게 당뇨를 걸리게 할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는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비타민 D는 이제 우리 몸에서 당뇨와 매우 관련이 있는 것이 이제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제 인슐린의 반응성을 높여주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인 베타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 이제 이러한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당뇨도 관련이 있다. 또한 이제 비타민 D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도 관련이 계속해서 보고되는데요. 얘도 이제 치매 환자에서도 비타민 D 부족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치매 환자는 마찬가지로 또 태양을 볼 일이 없으니 나가지 못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20년 동안 관찰해서 이제 그것들의 과정을 살펴보고 또 이제 그런 밖에 나가서 한 요인들을 보정한 연구에서도 비타민 D 부족은 이제 치매 위험과도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는 어쩌면 이제 뇌에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뼈에서의 기능이지만 충분히 비타민 D는 이제 뇌에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뇌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보호되어야 할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로는 우리가 먹은 것들이 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일부의 것들만 전달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이제 혈액중으로 이제 파란 색깔 색소를 이제 넣으면 동물로 실험을 하면 이제 파란색 색소가 온몸에 퍼지는데 혈액을 통해서 혈액은 도니까요. 근데 이제 뇌에는 이제 염색이 안 되는 거죠. 그 파란색이.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뇌는
이제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과한 것만 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도 뇌에 작용을 하게 할 것이라면 요거를 통과하도록 하는 물질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이걸 통과하게끔 하는 게 상당한 기술인데 비타민 D는 어쨌든 이걸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아까 비타민 D가 활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OH를 붙여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이제 뇌에 존재합니다. 또한 이제 비타민 D가 핵으로 가서 어떤 조직은 뇌도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그 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비타민 D 리셉터라고 하는 단백질이 뇌의 모든 뉴런, 해마, 시상, 소뇌, 뭐 대뇌, 뭐 할 것 없이 전두엽 거기에 모든 곳에 이제 비타민 D 결합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분명히 뇌에서의 고유의 기능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비타민 D 부족과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비타민 D가 어떻게 어떤 어떻게 노화를 억제하였는지를 이제 제가 진행한 연구들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에 대식 세포라는 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통해서 볼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당뇨 마우스의 이제 뇌를 이용한 이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당뇨의 유병률이 높고 당뇨라는 질환 자체도 치매와 관련이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건강한 마우스가 아닌 당뇨 마우스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하게 했을 때 그게 이제 마우스의 뇌에 전두엽과 해마라는 부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한 쥐는요, 이제 DBDB라고 하는 마우스인데 얘는 유전적으로 이제 제2형 당뇨, 췌장이 망가진 건 아니고 그냥 비만으로 인한 그런 당뇨를 유사하게 나타나게 하는 이제 유전자를 변형한 마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8주간 사육하면서 비타민 D를 적게 먹이거나 혹은 이제 충분하게 보충을 시켜서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적게 먹은 애는 로우해서 LVD라고 했고 많이 먹은 쥐는 이제 하이해서 HVD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관련된 지표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여기 해마라고 하는 뇌 부위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고 이제 치매 환자들의 해마를 보면 거기에 이제 손상이 많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의 해마를 떼어서 이제 염색을 시켜서 이제 뉴런의 손상을 확인하였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그냥 일반 쥐에 비타민 D 조금 먹인 거, 얘가 일반 쥐에 많이 먹인 거, 얘는 당뇨쥐에 조금 먹인 거, 얘는 당뇨쥐에 이제 많이 먹인 쥐의 해마의 한 CA1이라고 하는 이제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당뇨 마우스의 경우는 여기 이제 빨간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뉴런이 손상되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살펴봤을 때 여기 컨트롤 당뇨 아닌 마우스에 비해서 아주 많이 손상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손상된 뉴런이 이제 개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당뇨 마우스인데 비타민 D를 같이 이제 충분히 보충해서 준 마우스는 당뇨는 당뇨인데 뇌에서의 어떤 뉴런의 손상이 적게 관찰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뭔가 관련된 뉴런의 손상을 일으키는 어떤 그 관련 생화학적 메커니즘에 비타민 D가 이제 기여할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관련된
지표들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생물학적 기전이에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아밀로이드 베타는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일으키는 유발하는 뇌에 축적되는 이제 원치 않는 이제 물질입니다. 이게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이제 기억을 잃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제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그 전의 단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사실은 더 큰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 뇌에 축적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어떤 효소에 의해서 한번 잘리고 베타세크라타제라고 하는, 그 다음에 감마세크라타제에 의해서 한번 아래가 잘리면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형성되고, 얘는 서로 이제 붙어 있는 서로 이렇게 꼬여서 플라그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얘 자체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전에 얘가 얼마나 있는지, 혹은 얘를 잘라주는 이 효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봤는데요. 이제 여기 DB라고 한 게 이제 당뇨 마우스인데, 이제 당뇨 마우스에서 여기 이제 APP가 아까 제일 길었던 그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의 양이 이제 컨트롤 마우스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잘라주는 효소들인데, 여기도 이제 여기는 해마에서, 이건 전두엽에서 확인한 것인데, 어쨌든 이제 당뇨 마우스에 비타민 D를 충분히 급여한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수준이 좀 낮아졌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형성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단백질이라던가 그 효소들이 이제 많이 억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자체는 사실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지금 마우스는 현재 매우 어린 마우스예요. 지금 이 마우스는 이제 한 15주령 정도 된, 우리 사람으로 치면 한 중년 정도의 마우스이기 때문에 아직 당뇨를 앓고 있다 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 전 단계의 지표에서는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감소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유전자 발현의 양상을 보였지만, 아밀로이드 베타 자체에서 이제 확연하게 뭐 감소가 했다거나 당뇨 마우스에서 뭐 이게 증가했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염증은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염증을 만들어내는 일은. 하지만 이제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그냥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 반응이 있는 것은 이제 다르죠. 이제 지속적이면서 낮은 수준의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이제 각 기관을 손상시키게 되는데, 이제 해마에서도 이제 염증과 관련된 지표를 찍었을 때 이제 아이카파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가했고, 여기도 MCP1이 당뇨 마우스에서 증가했는데, 이제 비타민 D를 급여한 경우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여기 아까 해마랑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러 가지 염증과 관련된 지표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지표가 그런 경향을 보인 것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비타민 D는 비타민 D 결합 단백질과 합쳐져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특정 유전자들의 조절에 관여를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유전자인지를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당뇨 마우스에서 특히 이제 비타민 D를 보충 섭취를 해서 충분히 많이 먹은 경우에 해마와 아까 기억력을 담당하는 이제 해마라는 부위와 또한 전두엽에서 아밀로이드 형성과 관련된 이런 지표들이 이제 감소되었고,
염증과 관련된 일부 지표가 좀 완화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와 관련된 초기 지표에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이 이제 완화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동물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이제 면역 세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몸은 이제 면역 세포가 다양한 면역 세포가 존재해요. 크게는 이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 기능을 선천성 면역, 내재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후천성 면역, 적응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면역력이 있고요. 태어난 이후에 어떤 백신을 맞아서 생겨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질환에 걸린 적이 있어서 생겨난 획득한 이제 그런 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냐 아니면 후천성이냐 이렇게 나눌 뿐만 아니라 그거에 관여하는 면역 세포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그냥 싸울 준비가 된 이제 그런 내재 면역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면역 세포 중에 하나가 이제 대식 세포, 영어로는 이제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이제 면역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는 상당히 선천성 면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혈액에도 있고 지방 조직에도 있고 혈관에도 있고 뇌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대부분의 만성 질환과 매우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마크로파지의 타입을 이제 M0라고 합니다. 이제 마크로파지 M을 따서. 근데 이제 마크로파지 주변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마크로파지가 M1형으로 이제 분화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M2형으로 분화되기도 해요. 때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보면요. M1형의 대식세포는 염증을 더 촉진시켜요. 그리고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종양세포의 억제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T세포라는 THT 헬퍼 셀 1의 반응을 유도하고 하지만 M1 대식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맥경화,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의 이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이제 M2형의 대식세포는요. 염증을 낮춰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항염증성이고 보다 더 조직을 새롭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제 대식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대식세포가 어떤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몸의 이제 대사 상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1형 지금 여기가 이제 지방세포를 간략하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건 날씬한 지방 조직, 이거는 이제 뚱뚱한 사람의 지방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지방이라는 조직은 지방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비만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M1형의 대식세포, 지금 병균이랑 싸울 필요가 없는데 질환도 아닌데 여기 와서 지방세포 옆에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M1 대식세포는 비만한 지방 조직에 쌓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쌓이면 이제 나중에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등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계속 염증과 관련된 물질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또한 이제 동맥경화라고 하는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이 있죠. 이제 거기에서 혈관을 좁게 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뭐 혈당이 높아서 당이 쌓인다거나 아니면 지질이 혈액 중에 많아서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증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전은 이제 이 M1 대식세포가 같이 혈관벽에 쌓여요. 네, 쌓인다기보단 거기에 이제 가서 더 혈관이 이제 좁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뇌에서도 이제 대식세포가 있는데 얘는 마이크로길리아라고 하는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도 M1형으로 가면 갈수록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여러 신경과 관련된 질환의 이제 원인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M1형의 대식세포는 보다 이제 염증과 관련된 그리고 만성질환의 그 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한 연구는 이제 대식세포 아직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식세포의 이제 면역 대사에 비타민 D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실험은 이제 동물로 실험한 것은 아니고 이제 세포를 가지고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그냥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를 가지고 면역 세포를 가져다가 이제 거기다 비타민 D를 처리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본 건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만약에 당뇨다 아니면 어떤 고지혈증 상태다 그럼 이제 그 상태가 나의 대식세포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대식세포가 뭔가 더 염증형의 M1형이 되도록 이제 영향을 주게 돼요. 하지만 이제 세포 실험실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대식세포의 일부로 그런 질환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유도한 이제 상황은 이제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포체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뭔가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지 못해서 우리 세포 내 소기관인 소포체에 잘못된 단백질이 이제 쌓이는 세포의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아까 말한 이제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이제 요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이 관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식세포에 이런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을 이제 처리하고 그 상황에서 비타민 D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식세포는 이제 여기 있고요. 대식세포에 비타민 D 아까 1, 25, OH가 붙은 이제 활성형의 비타민 D를 처리하거나 혹은 여기 0은 안 처리하거나 그리고 하면서 이제 세포를 이제 키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포를 쭉 키우다가 이제 이후에 아까 말한 이제 소포체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약물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처리한 이후에 세포를 걷어다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타민 D의 농도별로 혹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확인한 거는 아까 말한 대식세포가 보다 M1형인가 M2형인가 그리고 이제 대식세포가 분비해내는 그런 염증 물질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어떻게 세포 호흡을 하는지를 이제 시울스라고 하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래프들이 많아서 좀 한눈에 보기는 이제 어려울 텐데요. 여기도 살펴보면 여기 제일 처음 하얀색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소포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약물만 처리한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비타민 D를 이제 함께 처리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포체 스트레스를 처리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M1 마커라고 되어 있는데 M1형의 대식세포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M2 마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은 이제 감소하는 형태를 띠었고요. 하지만 이제 비타민 D를 이제 같이 처리했을 때는 완전히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은 상태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M1형의 대식세포와 매우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이제 TNF-알파와 같은
이제 이런 유전자들, 그리고 이 뒤에는 그 세포에서 밖으로 뿜어낸 단백질의 양을 측정한 것인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감소한 것을 이제 확인하였고, 반면에 이제 M2와 관련된 M2 대식세포와 관련된 IL-10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은 이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이 내용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M1형 표현형을 감소시키고 보다 더 M2형의 대식세포로 이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타민 D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또한 세포의 호흡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래프 순서는 이대로 가는데, 이제 세포 호흡이 이제 소포체스트를 유도했을 때는 다 세포의 호흡 정도가 이제 감소하였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세포 호흡 정도가 비타민 D를 처리했을 때는 이게 다양한 호흡의 그 수준에서 측정을 한 것인데 이것들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어쨌든 그 세포 자체 대식세포의 활성을 이제 높였고, 또한 이제 앞에 지표들로 봤을 때는 보다 더 이제 M2형의 염증을 억제시키는 것과 관련된 대식세포로 이제 이동시켰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소포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식세포와 비타민 D를 같이 소포체 스트레스와 처리했을 때 대식세포가 세포는 이제 우리 여러 개 이제 이거는 실험실에서 세포로 실험한 것이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변화한 것을 이제 확인하였고, 같은 염증 상황이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비타민 D가 있는 상황이 좀 더 이제 이를 완화하고 대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 강의 내용의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마지막 내용을 이제 잘 들으면 한 번에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메시지는 한국인의 비타민 D 기준을 20으로 봤을 때 꽤 높은 비율이고, 문제는 이제 젊은 성인 남녀에게 노인보다 더 높고 증가 추세에 있다 하는 것이고요. 비타민 D 부족이 이것은 이제 원인은 더 밝혀져야겠지만 뭔가 보다 더 규칙적인 식생활이라던가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과 행동과 관련이 있고, 비만, 당뇨,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 질환인 치매 발생과도 이제 분명한 관련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비록 이제 사람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 더 명확하나 세포와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이제 뉴런을 보호해주는 당뇨 상황에서 좀 더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 아밀로이드 베타를 형성하는 그 이전 물질들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제 그 중에서도 염증도 완화시킨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만, 지방 조직, 동맥경화나 치매에 관여하는 면역 세포인 대식 세포의 이제 표현형을 보다 이제 항염증형으로 이제 바꾸어 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부족을 예방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구루병을 예방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분명히 이제 노화를 예방하는 것도 비타민 D가 노화인 상태를 먹어서 젊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늦추어주는 것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외의 비타민 D를 어떻게 이제 강화하는지에 대한 정책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비타민 D는 외부에서 활동을 해서 피부에서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식품을 먹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있는 식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로 어떤 식품 안에 비타민 D를 넣는 가공식품의 경우에 넣도록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비타민 D를 넣어야 하는 식품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캐나다는 여기 맨데이토리 의무로 비타민 D를 이제 우유에 넣어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지침이 있고요.
이제 가공식품 이렇게 뒷면에 보면 영양성분표라고 해서 이제 탄수화물이 얼마 있는지, 지질이 얼마 있는지, 단백질이 얼마 있는지 이런 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표는 이제 그 식품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 표에 있는 성분은 아무거나 식품회사가 넣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준 지표를 반드시 넣게 돼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넣는 거는 회사가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과 관련이 있죠. 여기 트랜스 지방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포화 지방이 있는지,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주로 넣게 되는데, 이제 2020년에 미국에서 영양 성분표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의무로 넣어야 되는 거에 더불어서 비타민 D 섭취 중요하다 생각하여 비타민 D 의무로 하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포타슘, 칼륨의 이제 성분표에 이것을 이제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비타민 D가 더 보충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끔 하는 이제 용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루병 밝혀지기까지 2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부족이 점점 늘고 있고, 그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도 딱 구루병처럼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비타민 D 부족과 노화와의 그런 관련성을 이제 과연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 강의 마치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초등학교 3학년 신지호입니다. 그 비타민 D가 햇빛이나 아니면 식품 같은 걸 먹어가지고 몸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그 비타민 D를 몸에서 없애는 식품 같은 게 있을까요? 질문을 너무 잘 해주었고요. 예리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비타민 D를 방해하는 식품은 없지만, 비타민 D는 이제 지용성의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에 녹고 물에는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먹을 때는 지방과 같이 먹으면 조금 더 흡수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보충제 중에서도 이제 오일 액체형은 기름에 이미 섞여서 있는 거라서 그게 더 흡수가 잘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어떤 성분이 비타민 D를 방해하지는 않지만 지방하고 먹거나 이제 그런 기름에 섞여 있는 것이 더 흡수가 잘 된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초 학부모입니다. 일단 강연하시는 강사님이 오늘이 최고로 미인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적인 영향이 있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질문 드린 바는 강연을 들으면서 비타민 D는 필수적으로 복용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약물은 중독성도 같이 있고 또 약물 의존도도 커지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부터 생일 끝날 때까지 비타민 D를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우려점이나 어떤 잘못된 식습관, 뭐 이런 의존도나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을지 궁금하고요. 또 비타민 D를 섭취하면서 제 식욕도 조금 억제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네, 재미있는 질문과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비타민 D는 약물은 아니고 영양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물론 화학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식품이라서 이제 약물의 의존도를 갖게 된다는 건 뭔가 뇌에 다른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비타민은 이제 식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존도는 따로 없고요. 다만 이제 비타민 D는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 성분 중에서 이제 물에 녹는 것들, 특히 비타민 C나 B 이런 거는 이제 소변에 녹아서 우리가 많이 먹더라도 배설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D는
아까 봤듯이 이제 지방에 쌓인다거나 간에 쌓인다거나 이제 쌓여요, 많이 먹으면. 그래서 이제 메가도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먹는다면 절대 안 되고요. 주어진 뭐 영양제에서 나온 한 알, 그 정도 섭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상한 섭취량이라고 해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너무 넘지 말아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먹기 많이 먹어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그 양이 많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양 먹는 한 알 먹는 것은 이제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D가 식욕에 대한 효과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얼만큼 섭취하면 과용 시 어떤 증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타민 D가 체내에 합성이 될 때 콜레스테롤과 햇빛이 UV가 합성하여 생산된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이 상당히 이제 예리하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제 축적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돼서 독성을 띨 정도는 이제 잘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에요. 그게 상한 섭취량의 기준이 100 마이크로그램 퍼 데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권장 섭취량은 1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충제는 뭐 1000IU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10 마이크로그램이 600IU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알 정도, 뭐 8알 정도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는 문제고,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로 비타민 C는 과다하게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배설이 되지만 비타민 D는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고 부족을 예방하는 정도로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섭취량이라고 해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참 못 미쳐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과용 시에는 비타민 D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칼슘의 항상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칼슘의 농도를 유지시키고 이제 뼈에 일정한 칼슘이 있도록 하는데 이제 그 항상성이 깨지게 돼요. 이제 과다하게 칼슘이 많아져서 이제 뼈에만 칼슘이 쌓여야 되는데 이제 간이라던가 이제 연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조직에 칼슘이 쌓여서 이제 그런 데가 답답해진다거나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 뭐 일부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이유로 비타민 D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부족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건 맞으니까 비타민 D로 만들어진 만큼은 줄어들긴 했겠죠. 네. 영산초등학교 4학년 박하늘입니다. 그 비타민 D가 우리 말고 다른 생물들도 비타민이 없으면 병에 걸리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병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제 비타민 D가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비타민 D가 아마 칼슘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보통 이제 동물 실험을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쥐로도 하고 뭐 아니면 토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동물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사람에서 나타나는 것과 이제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뼈가 약해지는 병이 아마 동물들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초등학교 이수연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아보니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음식 비타민 D와 햇빛으로부터 영향받는 비타민 D가 다른가요?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한다면 비만과 당뇨도 함께 예방된다고 하셨는데 비만과 당뇨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과정으로 예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네, 역시 또 강의를 잘 듣고 이제 질문을 해주었는데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기 질문에 보면 우유, 생선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유 중에서도 비타민 D를 강화한 우유면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강화한 우유여도 한 5컵 정도 마셔야 어느 정도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을 충족시킬 5잔 이상 먹어야 충족시킬 정도로 이제 적은 편이고요. 그래도 생선에는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등푸른 생선, 뭐 고등어나 아니면 연어나 뭐 청어 이런 데는 한 이제 큰 접시로 1개 정도 먹으면 하루 먹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그걸 이제 매일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식품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편이고 이제 밖에서 외부 활동을 할 때도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우리가 이제 반소매 입고 피부에서 합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제 겨울에는 사실 얼굴만 딱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합성하는 것이 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부족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하고 비만을 예방한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비만과 당뇨와 이제 관련성이 있는 정도로 보고 이걸 먹으면 비만이 안 걸린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딱 있고 네, 그거와 이제 약간 관련이 있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은 비타민 D를 사서 먹이고 있고 음식에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편인데 저는 저와 제 와이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강의를 오늘 같이 듣는데 사실 이제 비만에는 사실 영향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지방세포에 비타민 D가 사이사이 끼게 되는 즉 말하자면은 농도가 낮아지는 지방이 올라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몸의 혈중 농도가 낮아지는 그러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비만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 말하자면 체지방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뇨에도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노화에 관심이 많은데 치매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왜냐면은 그만큼 농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일단은 비만을 줄이는 거는 비타민 D랑 관계없이도 네. 훨씬 더 당뇨나 방금 말한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훨씬 이롭고요. 그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비타민 D도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 있긴 했는데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실험 중에서 이제 비타민 D를 3년간 보충을 시키고 1년을 아예 안 먹이고 그 다음에 혈액과 지방에서 이제 비타민 D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장돼 있던 비타민 D의 양만 줄고 혈액량은 계속 유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 저장되는 기능을 하긴 하는데 그 혈액과 지방으로 가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혈액이 더 우선적으로 이제 비타민 D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되게 됐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네. 살을 빼서 빼고 안 빼고 체지방률을 떠나서 비타민 D를 체중을 감량해서 지방 속에 있는 비타민 D를 꺼내면 더 이로운가 이런 그렇죠. 이제 질문인가요? 계속 쌓이게 되니까 지방이 쌓이게 되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드려서 그러면은 안 쌓일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치매가 도움이 될까? 근데 그 차이가 약간이 있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막 어떻게 지방이 막 빨아들이듯이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은 지방이 많아도 혈액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혈액에 비타민이 존재하는 게 더 먼저고 그럼에도 남는 잉여가 이제 저장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비타민 D는 그 노화를 막아주는데 그 머리도 그러면 좀 검게지나요? 네. 창의적인 질문인데 이거는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머리를 하얗게 하는 거에 대한 기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쬐야 하는
얼마나 째야 하나요? 그 몇 시간 동안 있으면 그 피부가 다 까매질 것 같기도.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매일 햇빛을 쬐야 하나요? 그 하루에 필요한 양 정도는 보통 이제 먹는 거 말고 피부로 합성하는 정도만 하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피부 색깔이 사실 하얗면 더 합성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검으면 멜라닌이 이제 방해를 해서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반팔 반바지 입고 태양을 보면 이제 하루 필요한 양이 합성된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내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햇빛을 통한 체내에서 합성되는 것이 아닌 먹는 비타민 B로만으로 체내의 양이 충족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본 건데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을 나간다면 노화와 관련 있는 염색체 텔로미어 끝의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일시적인 노화 방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구에 와서 다시 이제 되돌아간다고 들었는데 이런 이제 비타민 D의 작용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노화에 작용을 주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노화와 관련된 질병에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되게 이제 고등학생의 질문이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실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이제 햇볕을 안 봐도 비타민 D를 먹는 걸로만도 괜찮은지를 질문한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체내에서 아까 화학 구도를 보여줬듯이 합성된 비타민 D랑 먹은 비타민 D랑 화학 구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관련 상관없어요. 햇빛을 보는 활동을 하는 게 운동을 한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로 훨씬 좋지만 그냥 비타민 D의 수준을 내가 챙기기 위해 보충제를 먹겠다는 거는 네, 햇빛으로 합성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텔로미어 아까 이제 예리한 질문인데 노화와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염색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맞아요. 지금 제가 발표한 내용들은 비타민 D가 노화와 관련된 어떤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텔로미어 자체도 특정 이제 유전자죠. 이제 거기에 비타민 D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길이를 길게 한다, 작게 한다라고 대해서는 명확하게 많이 연구된 것은 뚜렷하게 그걸 통해서 노화를 줄인다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관련된 연구들은 있어요. 네. 전주영초등학교 3학년 문채진입니다. 햇빛으로 받아 만든 비타민 D가 너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그리고 비타민 D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도 있나요? 그리고 비만인 사람이 살이 빠지면 비타민 D의 농도가 높아질까요? 네, 질문을 3가지를 해주었는데 다 3가지 질문 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햇빛으로 만든 비타민 D가 너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냐고 했는데 많이 보면은 합성이 많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제 햇볕으로 받은 비타민 D로 독성을 띄었다라고 밝혀진 사례는 단 하나도 없고 이제 비타민 D가 독성을 띌 때는 아까 이제 제가 비타민 D 구조를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OH라는 그 작용기가 2개 붙은 이제 그 상태가 될 때 그게 많을 때 독성을 띠는데 이제 햇볕으로 만든 건 그 전전 단계의 물질이거든요. 이제 그게 그만큼까지 많이 전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햇빛으로 많이 써서 비타민 D가 너무 많아서 어쩌나 이런 걱정은 이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은 특별히 이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어떤 게 흡수를 뭐 줄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방과 흡수가 더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과 섭취할 때. 다음에 비만인 사람이 살이 빠지면 비타민 D 농도가 높아질까요? 이거 엄청 질문이어서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약간 있는데 빠져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비타민 D의 농도가 혈중에.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저장될 정도면 혈액의 농도가 충분해서 지방의 저장이 시작이 된 거고
살을 뺀다고 해서 더 높아지지는 않는데 이유는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또 학부모님과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열정을 갖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온 것에 되게 일단 감명을 받았고요. 제가 광주는 많이 와본 적은 없지만 야구장 몇 번 와봤는데 또 이렇게 좋은 도시 와서 이렇게 같이 강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질문이 진정성 있는 질문을 해주어서 저 역시도 고마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되고 싶은 꿈도 있고 또 많이 초등학생들 호기심이 많은 시기인데 지금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면서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명확한 꿈이 없더라도 이제 꿈이 있어서 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제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많이 왔는데 막연한 진로라고 생각될지라도 또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결국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열정에 이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